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고, 그래서 전파 천문학을 통한 긴 파장을 통해서 관측을, 그 천문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다 유일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측한다 그러죠. 실험한다 그러지 않고.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탐사선이 이제 착륙을 하고, 그야말로 진짜 우주 탐사의 실질적인 국제 협력 시대다. 천하의 칼세이건도 네. 역시 근미래에 대한 상상력은 네. 부족했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백한 푸른 점에서 14장 다른 천체들을 탐사하여 지구를 보호한다 와 15장 낯선 세계의 문이 열린다를 읽겠습니다. 저 네. 여태까지 있던 그 많은 제목 중에서 가장 명확한 주제가 보이는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시작하기 전에. 네, 사이언스북스 유튜브 채널 오셔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은 읽고 나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번엔 아예 이 챕터 제목에 있어요. 다른 천체들을 탐사하여 지구를 보호한다. 이게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이고요. 키워드는 행성과학을 하는 의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43페이지를 사실 그리고 아직 찾지도 못했어. 네. 243페이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강력한 전파원임을 알았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전파 복사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표면이 엄청나게 뜨거워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 높은 온도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부득이 어떤 종류의 온실 효과로 이끌려오게 되어 있다. 알고 보니 수십 년이 지난 후 이런 연구가 예기치 못했던 지구 문명의 위협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 셈이다. 나는 이 밖에도 과학자가 다른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다가 우리 행성에 대한 중요하고도 매우 실용적인 발견을 하게 된 많은 신뢰들을 알고 있다.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행성들은 훌륭한 훈련장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지식의 폭과 깊이가 요구되며 우리의 상상력이 도전받게 된다. 라고 챕터 제목이랑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선 그 금성 얘기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파 천문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알게 된 건지. 이 책 통해서 이제 금성 얘기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요번 이제 14장하고 네. 이렇게 15장 넘어간 이쪽이 네. 이제 약간 그 칼세이건이 책을 쓸 때 전체를 이렇게 흐를 때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어떤 챕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 때도 그랬고 다른 것에 그러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주 얘기를 하죠. 천문학자니까 우주 얘기를 하고 또 우주 얘기를 하다가 지구로 돌아와서 지구의 예전부터 찬란했던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는 뭐 또 다른 행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지구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앞선 챕터들에서 행성 하나하나, 위성 하나하나를 따져보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다른 천체들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서도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고 우리는 지구인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들의 삶에 반영돼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칼세이건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고 책을 서술하고 강연할 때 기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칼세이건 책 읽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게 땅에서의 일을 하다가 하늘로 갔다가 또 옛날 고리짝의 옛날로 갔다가 뭐 기원전 몇 세기래요. 근데 읽어보니까 지금 쓴 글 같아. 뭐 이런 거 갖다 쓰고 갑자기 또 미래 SF적인 요소 같다.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약간 책을 좀 읽으시고 칼색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 이 패턴을 익히고 나면 약간 예측도 가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각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14장이라서 아까 이제 제목도 더 이상 이렇게 은유적이고 시적으로 안 써도 이쯤 되면 바로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 얘기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거 있고, 그러면 이 14장의 미덕은 뭐냐면 같은 금성 얘기를 하더라도 그동안은 금성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 조금씩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것 같아서 일정한 지식이 쌓였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금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지구 문제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온실 효과 뭐 글로벌 워밍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성을 도입을 한 것은 가장 극적인 어떤 효과를 지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책을 통해서 칼 세이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어떤 다른 책들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익숙한 것과 우리가 오랫동안 내재화 시켰던 것과 조금 낯선 것과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잘 결합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 그게 네 문제야. 클래식이네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지금 아까 제목이 되게 딱 그랬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잘 만들어주는 챕터가 이 챕터, 뭐 코스모스의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할까라든가 이런 것들 같아요. 사실 239페이지 정도에 아예 약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건데요. 지구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의 잠재적인 환경 재해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오존층 파괴랑 온실 효과로 인한 온난화, 그리고 핵겨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난화에 대한 얘기로 금성 얘기를 이제 끌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행성 탐사들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지구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금성 얘기는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드디어 전파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나오고, 그전에 전파 관측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냈어. 뭐 자기가 아마 금성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 중에 처음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와서 되게 구체적으로 전파 복사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이게 테크니컬한 얘기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그 복사열이라는 게 나타나서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땅이라고 하는 이제 고체 덩어리죠. 뭐 찜질방의 벽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작으로 막 떼는 그 열을 먹었다가 얘가 다른 파장에서 이제 뿜어내는 거죠. 그것을 복사라고 불러요. 이게 전파형에서 나오면 전파 복사, 뭐 적외선에서 나오면 적외선 복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빛이 있는데 얘네들이 쭉 올라가면서 얘네를 붙잡을 게 없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니까 대기가 없는 곳에서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달이라든가 그 수성 그렇게 뜨겁지만 태양을 안 보면 확 식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적절히 잡아주니까 이 정도의 상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전파라는 것이랑 관측이랑 연결 못 시키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또 가지고 조금 헷갈려 있던 사람들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왜 그러면 전파 관측을 했느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기가 너무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성에 가면 우리가 금성에 탐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표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 이렇게 봐도 이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 지구에서 구름 꽉 낀 날이랑 똑같아요. 태양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거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전파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긴 빛을 전파라고 불러요. 그럼 파장이 기니까 여기 이렇게 뭉쳐져 있어도 투과가 되어요. 그래서 그 금성 표면에 만약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전파 천문학이 먼저
발달했을 거예요. 그래야만 바깥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두꺼운 대기를 뚫고 금성의 표면을 알고 싶어요. 내부를. 그 내부까지는 아니에요. 표면이죠. 그러면 빛은 아무리 쏴봤자 여기에 흡수되어 버리고 하니까 반사시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를 쏴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파가 가서 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뚫고 지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대기 두께도 알 수 있고 반사되는 걸 통해서 뭐 여러 성질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 천문학을 통한 긴 파장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그 자료가 뜨거운 표면을 얘기해 줬던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쭉 쌓아온 게 있잖아요. 그 행성 탐사하면서 알게 된 지금 금성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다른 데들도 쭉 있으니까 그 여기에 보면은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행성들은 훌륭한 훈련장이 된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칼 세이건이 계속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 지금 그 마지막 이 챕터의 사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지구인들한테는 행성 탐험이 가장 실제적이고 급하게 유용한 거다. 이게 가장 지금 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다가 갑자기 툭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성 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되게 명확한 지점이라서 되게 요런 그 구조 같은 것들이 이 금성 아니고도 사실은 다른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짚어서 알려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핵겨울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천문학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학 실험이나 물리 실험은 반복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문학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지구라고 하는 이제 대기 조건, 해양 조건 이런 것에 있는 이제 하나의 특색이 있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기를 옅게 해보고 싶어요. 또 조금 온도를 좀 높여보고 싶고 낮춰보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규모도 클 뿐더러 그 천문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다 유일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측한다 그러죠. 실험한다 그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구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마침 태양계라고 하는 테두리나 스케일로 보면 여러 행성이 있고 위성들이 있는데 제각기 어쨌든 질량이 조금 다르고 조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실현된 곳이 다른 행성과 위성들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관측함으로써 지구의 조건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갇혀서 그것만을 볼 때보다 나아가서 지구도 여러 개의 행성 중에 하나인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자각을 하고, 그러면 대기를 보는 게 지구 대기뿐 아니라 여러 개의 대기 샘플이 있는 거고, 지질도 그렇고 화산 우리가 얘기했지만 화산도 그렇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매트릭스 중에 어느 위치에 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삐걱하면 저렇게 되고 이제 금성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핵겨울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 우리가 지구 온난화, 뭐 기후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구가 확 뜨거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대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폭이, 변하는 폭이 굉장히 좁았다가 이 진폭이 커지니까,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 폭설이 내고 어디서 홍수가 나고 뭐 더웠다가 난리를 치는 이 진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핵전쟁 같은 걸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는데, 핵전쟁에 의해서 땅에서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또 올라가서 지구를 마치 먼지가 이렇게 차양치듯이 둘러싸버리게 되면 이게 태양빛이 오다가 거기서 산란되고 흡수되고, 그러면 실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게 추워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구 기후 위기 온난화 걱정하는 정반대에 빙하기 같은 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얘기해보면 뭐 화성 같은 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어떤 조건에 따르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제 위험성들 얘기를 하고, 그 두 가지 했고, 이제 오존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존은 오존층 때문에 막 정말 우리 맨날 뚫린다 그러고 자외선 통과 뭐 그런 얘기하고 피부병 얘기하고 암 얘기하고 했는데, 인류 역사상
해결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오존층이에요. 최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존층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프레온가스 금지하고 대체로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존층 뚫렸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대체하는 것을 만들고 노력해서 몇십 년 만에 회복해버린 아주 좋은 예가 오존층이에요. 규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모두 다 따랐더니 이제 그게 됐다라는 것처럼 기후도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얘기와 전시 때도 다 그렇게 했다와 그리고 약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약간 뭐 경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그렇지 우리가 지구 전체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기는 들죠. 네, 그래서 그 오존하고 기후 위기하고 이제 핵겨울은 이제 핵무기 위험이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성이긴 하잖아요. 전 지구적인. 특히 북반구에 몰려 있으니까 핵탄두가 되게 위험하고. 근데 오존은 어쨌든 오존 문제는 해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후위기보다는 되게 작은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왔던 전거, 경험, 작은 성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요소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위기에 닥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핵겨울 얘기 하신 거에 여기 보면은 그 칼세이건이 자기를 포함해서 핵겨울 문제를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행성학자였다고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 행성학이 최고야 약간 이런 얘기를 네,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핵겨울 문제 같은 게 이제 네. 핵전쟁에 의한 부작용 같은 거 연구를 많이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핵겨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도 그 전제 그 조건으로 이제 초기 조건 내세웠던 것들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핵겨울이 지금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어요. 그 핵 때문에 지구가 확 데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핵겨울을 그때 얘기한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라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비판을 받거나 약간 예측이 어긋난 면은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지금 행성이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전 지구적인 행성 하나로서의 행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냥 국부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가 망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갇혀서 우리가 요렇게만 본 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을 보아하니 이제 그런 이렇게 케이스까지도. 눈이 되게 커진 상태에서 우리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행성으로 보고. 네. 그러니까 그게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맞아요. 것도 그냥 한쪽에서만 아끼고 우리만 잘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한꺼번에 보고 전 지구적으로 지구를 하나의 행성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생각해보면 칼세이건의 공로가 크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한두 개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게 되게 크게 알게 되는 거고 또 경제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 문제들을 다 기후 문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4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15장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 국제 협력에 대한 얘기가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5장은 낯선 세계의 문이 열린다입니다. 키워드는 우주 탐사의 국제 협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한번 또 읽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275페이지인데요. 현재 화성으로 가는 최초의 인간 여행을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많은 경비가 들 것이다. 이런 역사적 거사가 작은 비율에 불과한 인류의 대표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외계기구, 그리고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의 공동 사업이라면 그다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칼세이건은 이때 예견을 했고 요 전편에서 박사님이 이제 여기에 민간 사업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와 그리고 제가 요거 좀 읽다 보니까 93년, 94년 정도까지에서의 그 화성 지질 탐사 얘기까지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발견이라던가 요즘 현황 같은 얘기들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주 개발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 협력 같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거 저희는 아직 안 봤지만 2월 18일 날 마스 2020으로 이제 화성에 애들이 이제 내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이제 촬영을 하니까 이거 보실 때는 아마 마스 2020이라고 하는 게 2021년 2월 18일 날 한국 시간이죠. 네. 2월 18일. 그때 이제 아마 저녁 무렵에 착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 탐사선과 아랍에미리트 탐사선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번에 이제 국제 협력, 우주 탐사에서 이런 건데, 칼세이건이 이렇게 여기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쓴 것은 그냥 바람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세이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세이건이 당시의 소련 또는 동구권에 있던 과학자들과 협업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 아주 끈질기게 추구를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소련에 가기도 하고, 뷰라칸 천문대라고 하는 지금의 아르메니아에 있는 곳에 가서 세티 국제학회를 열기도 하고, 실제 학회 참여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핵탄두 감소시키는 그거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고, 실제로 소련과 미국이 공동으로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게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게 이제 고르바초프 서기장 있고, 이쪽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있을 때인데, 정작 미국 쪽이 되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주 전쟁 이런 거에 패러다임을 갖고 갈 때라서. 그래서 이제 좌절됐지만, 그렇게 근접하는 경험도 사실은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책은 1994년 그 무렵에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까지의 탐사인데, 사실 화성 탐사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화성에 1976년에 바이킹 1호와 2호가 착륙한 다음에 이제 계속 화성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근데 가다가 없어지고 터지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전에 번역하다가 이제 끝내지 못하고 이제 흐지부지 돼서 새로운 화성책이 많이 나와서 덮어버린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화성하고 지구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악마 같은 암흑의 존재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빨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탐사선이 이제 착륙을 하고, 로버라 그러죠. 돌아다니는 애들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아직 활동하고 있는 큐리오서티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 오퍼튜니티, 뭐 스피릿, 이런 탐사선들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그리고 지금 인사이트라고 하는 탐사선도 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요번에 세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라고 하는 애도 돌고 있기도 하고, 망갈리언이라는 애도 돌고,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 개가 돌고 있어서, 마분이라고 하는 애도 돌고. 그래서 화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돌고 있는 궤도선, 내려 있는 애들, 돌아다니는 탐사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국제 협력의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미국의 마르스 2020도 미국에서 보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는 어느 카메라는 어디서 만들고, 이런 식의 협업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엑소 마르스라고 해서 마르스 2020이 2020년에 발사할 때 유럽 연합에서 만든 게 발사를 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2년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유럽 연합에서 만드는 엑소 마르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거기에 상당 부분 러시아에서 만들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기술적인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제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한 나라들도 많아요.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그래서 이게 약간 칼세이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정말 글로벌한 국제 협력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런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단계에서의 협력.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소형 위성을 만들잖아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정작 우리 화성에 못 띄우는데 아르마게이트는 그런 이제 작은 단위에서 협력도 있고 이런 협력들이 있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뭐 달 탐사선이나 화성 탐사선을 할 때 이 부품을 만들거나 어느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이 약간 모듈화되어서 캐나다는 노보8만 만들어, 뭐 이스라엘은 그 렌즈를 만들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그 널리 퍼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작업을 통한 제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마치 핸드폰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서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좀 이제 국제 협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고 또 이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다 감당하기에는 국민적인 뭐 예전 같은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기는 것이 민간과의 협업이에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실제 이제 태우고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뭐 미국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미국 나사 소속의 그 우주 탐사선이 없는 거죠. 이런 시절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뭐 그야말로 진짜 우주 탐사의 실질적인 국제 협력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책에 보면 딱 그 보니까 마스 옵저버가 실패해가지고 그 되게 슬픈 마음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돈이 뭐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밖에 못 보냈어. 약간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우주 탐사선을 전통적으로 2대를 만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대는 띄우고 한 대는 이제 미국의 JPL 연구소 같은 데다가 제트 추진 연구소 같은 데 이게 놓고 신호를 보낼 때 여기서 이제 그 컴퓨터 잡을 딱 시퀀스를 만들어서 돌려보고 한 다음에 이제 명령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2대를.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더 값싼 거로 더 많이 뭐 해 이런 기조가 나사에다도 휩쓸 때 엔지니어도 다 잘려나가고 한 대만 만들고 이러면서 뭐 실패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뭐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전에 박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거였지만 우주왕복선을 칼 세이건이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드릴 돈을 덜 들였으면 이걸 2개를 만들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네. 그 여기서는 아마 미르가 있던 시절인 것 같고 ISS는 아직 이렇게 같이 하지 않은 시절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이제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러니까 서로들 조금씩 부품 따로 해서 아마 ISS 같은 것들도 이제 되게 여러 나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약간 이런 이후의 계획들이 칼 세이건이 되게 아쉬워했던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최근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칼 세이건이 바라고 했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죠. 물론 다 디테일이 틀리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 그 나라들이 어쨌든 우주 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협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독자적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끼워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전에 그 우주 발사체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나로 하다가 두리오 해가지고 이제 2단 엔진 뭐 체크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임계점을 넘어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인 7위 국가인데 진짜 7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래야 이제 내놓을 게 있고 줄 게 있어야 받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 얘기 조금 해보겠는데 그 협력이 되는데 이 민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돈의 문제만은 또 아니고 이렇게까지 양상되는 것들로 통해서 이제 칼 세이건이 원래 생각했던 이런 방향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국가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평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협력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 뭐 크게 봐서는 지향하는 바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뭘까 또 생각하면 아, 저 사람들 원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 재벌이랑 굉장히 다른 재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냥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의 놀이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렇다면 그럼 뭐지?
우리는 왜 우주 탐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는 과학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뭐 돈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돈이라고 되는 게 지금 당장이든지 뭐 100년 후가 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생각이 저도 좀 복잡해요, 사실은.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네. 지금 이 챕터는 지금 낯선 세계의 문이 열린다인 거고, 박사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요 이후에 아마 요 다음 챕터에서 본격 얘기를 할 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네, 이제 네. 거기서 보면, 천하의 칼세건도 네. 역시 근미래에 대한 상상력은 네. 부족했다. 어쨌든 이 장은 화성으로 보낸 옵저버가 실패해서 너무 슬퍼. 약간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잘 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협력과이라던가 어디에다가 돈을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얘기였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지금 상황이 대비돼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 할 것들이 좀 생긴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칼세건이 이제 펼쳐놓은 이야기, 네. 바라했던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실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천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얘기는 또 다음 편에서 네, 한번 다음 얘기를 편에 해볼까요? 넘겨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뭐 그럼 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